자, 이번엔 후반기에 접어든 민주당 경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가운데 내일부터는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이번에는 이 민주당 경선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호남 투표율 아닙니까? 네.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호남 투표율은 어떨 걸로 예상이 되나요?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호남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7년 대선 같은 경우에 그때가 투표율이 56.86% 정도였는데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경선 때가 40.2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때 그러니까 광주 그다음에 전남북 합쳐서 네. 대충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지난 전당대회도 얻기는 얻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낮은. 네.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호남이 약간 이재명에 대해서 그나마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나왔던 것인데 근데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정당입니다. 민주당을 호남 정당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민주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이 있죠.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기반은 호남에서 출발해서 호남이 강력한 지지 기반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최근 한 10년, 5년, 10년부터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서 호남이 이른바 전략적 투표가 굉장히 능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끊임없이 민주당의 리더십과 약간의 긴장 관계를 형성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안철수 선택이죠. 네.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얼마 전 담양 군수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낙연은 그걸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고 이런 형태가 민주당의 리더십 자체가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남의 고민. 네. 이것이 민주당의 리더십과의 약간의 긴장 관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압도적인 지지가 나올 것인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인데 한 가지 이번 대선 경선에는 대체제가 없어요. 호남이. 그렇죠. 아무도 없고 그냥 이재명이냐 아니면 김동연, 김경수냐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형태의 견제 심리 이런 게 표출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하는 목소리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대체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두 후보들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김경수 후보는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전북에 방문해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도 어제와 오늘 호남 맞춤형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인 5.18을 5.18답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동서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균형 발전을 이번에 해내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저라도 출마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 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쏙쏙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충청, 영남에서 뭐 거의 9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9대0이라는 얘기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호남은 어떨 것 같으세요?
호남도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좀 높은 득표율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호남에 좀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혹은 뭐 그동안의 총선에서도 호남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흐름이나 득표율이나 투표율을 봤을 때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호남에서도 지금 뭐 사실 조국혁신당 자체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민주당에서 적임자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 높아질 것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면에서의 활약을 호남이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은 당내 경선의 득표율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인 여론조사를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종적인 수치는 나중에 합산이 돼서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에도 9대 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영 전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이 흥행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네. 민주당 당내 경선은 진짜 재미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흥행이라는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객관적 그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머지 2명의 후보가 이 경선을 통해서 미래 자산을 좀 남겨야 되는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행보가 과연 이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미래의 자산은 무엇일까?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과연 특히 이 두 후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자 이재명 후보 역시 호남 방문을 24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또 네. 호남 맞춤형 공약을 또 내놨군요. 신재생에너지 또 AI 공약도 예고를 했네요. 그 뭐 이제 토요일에 호남에서 하니까 네. 가서 이제 공약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전남 그 해상 풍력 관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AI 그리고 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발표하겠다는 건데 그거하고 또 하나 이제 아마도 지금 5.18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5.18 헌법정신 이걸 아마 개헌 전문에 넣겠다 뭐 이런 정도가 이재명 대표 주요 공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이 나옵니다. 네, 자 한편 이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이번 경선에서 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업체를 조사 수행해서 배제해달라고 당 선관위에 공식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이 경선 불공정 시비는 계속 되는 모양새인데 어제 김동연 후보가 논란이 됐던 업체를 교체해라 그리고 뭐 다른 요구 사항도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 업체를 교체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호남하고 수도권 권리당원한테 후보 소개하는 문자를 좀 일괄적으로 같이 다 보내라. 이거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각 캠프의 관계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러니까 공정한 관리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90대 5대 5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선거 그러면 과정 경선 관리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럼 이렇게 나온 거냐? 그렇게 보기엔 지금 너무 압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김경수, 김동연 이 후보들 고민이 이겁니다. 뭘 해도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착한 2등 전략을 써야지 그나마 강성 지지층하고 척 안 지고 대충 잘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부담감들,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뭐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그나마 이 신경전도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될지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2위, 3위 후보들이 상당히 좀 깝깝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박성민 전 최고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군수 후보들이 요구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요청들이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업체의 문제가 크게 있지 않다라고 당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 뭐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뭐 보궐선거라든지 그 이후에 있었던 당내 여러 가지 선거들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미 수행한 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그리고 지금 권역별 경선이 이미 2곳 정도 치러진 상황 속에서 네. 영남과 충청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 업체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이 여론조사 업체가 수행하게 되는 그 여론조사는 우리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일반 국민들을 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걸게 되는 그런 랜덤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 기간과 조건에 맞춘 권리당원들만 이제 선별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전화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분은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기계적으로 ARS가 돌아가는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불평등이라던가 아니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공정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최선원 논술위원, 예. 일단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네. 자 노태혁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겸하고 예, 있는데 겸합니다. 회피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이니까 네. 지금 대선에 후보로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회피한 것 같고요. 대법관이 14명이지 않습니까? 네. 14명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저 심리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장까지 해서 보통 13명이 하는데 노태학 대법관도 회피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전원합의체 전에 보통 이제 소부라고 4명씩 하는 네.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원합의체에서 하겠다라고. 네. 전원합의체로 할 때는 보통 2가지 정도 이유를 합니다.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 네. 중대한 사안일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전원합의체에서만,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만 판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러면 이 항소심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이것 네. 때문 아닙니까? 이 2가지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취재 중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키를 쥐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하고 비슷해서 이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소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까지 다 정리하면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수준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절대 3월 26일에 끝났기 때문에 네. 이거 2달 남짓 만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2가지 해석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법원이 그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것마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 저도 좀 회의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선민 전 최고도 그렇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거는 보수 지지자들이 계실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대선의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고 그 대선 전에 사실은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2심의 그 무게는 1심과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2심의 결과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화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이재영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